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또 12월 이제 연말이고요. 저희가 어제도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서 장애계뿐만 아니라 또 국가적으로 1년 된 또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그래서 엄청 정신없는 하루를 어제도 보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럼에도 오늘 날씨와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미나 진행하게 됐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또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 장애인 건강권 관련해서도요. 저희가 장애계 그리고 관심과 뜻이 있는 학계 의료계 여러 분야와 함께 건강권법 제정 또 시행령 중심이 되는 주치의나 검진기관 중심으로 수년 동안 같은 개선 활동을 또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돌봄 통합지원법 제정 또 시행령 준비로 인해서 함께 또 살펴보고 또 제도 개선 활동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저희 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도 TF를 통해서 내년 그 본 사업에 앞서서 장애 관련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또 이런 활동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장애 포용적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이슈의 큰 축에는 그것들을 이행하는 전달 체계가 있겠고 또 그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연대할 수 있는지 이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도 한 축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의 자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는요 충북대학교의 박종혁 교수님이 해주실 거고요. 또 우리 장애계, 또 학계, 의료계 이렇게 개발원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를 나누실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존에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방식 세미나 방식보다는 또 전통적인 토론회 방식이어서 발제를 먼저 요청을 드릴 텐데요. 발제가 끝나면 또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님 진행으로 좌장으로 해서 토론회 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그리고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 또 국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실, 김혜지 의원실, 김선민 의원실 또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유튜브로 지금 녹화해서 중계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유튜브에 저희가 진행한 모든 행사 또 오늘 세미나도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폭지TV에서도 취재를 같이 나와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정된 발제부터 요청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제자, 토론자분 다 앞에 착석해 계시고요. 발제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박종혁 교수님 오늘 주제 관련된 발제 요청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음, 어, 그동안 이제 권지현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장애인 건강법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저것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거버넌스 체계가 조금 미흡하고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이제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이제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해서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뭐 이거를 좀 이제 논문화해서 나중에 이제 논문을 이제 보건 정책 관련된 데다 이제 투고할 계획인데요. 많은 의견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조금 어떻게 좀 만들어가면 될지 오늘 그런 아마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예, 그래서 현재 거버넌스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보통 여러 뭐 생태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숲이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은 다양성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도 동물이다 보니까 나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나 다른 사람들은 익스클루전하고 그리고 세그리게이션 되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인간 세상에서도 똑같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보건의료 정책 전체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의료 정책의 전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분리되거나 아니면은 익스클루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제 예방학 의사인데요. 그렇게 진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 예. 뭐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요양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대부분 노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제도의 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중증 장애인 어떻게 보면은 장기 요양이 필요한 그런 장애인들은 현재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욕구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원 제도의 이제 그 대상자이다가 이제 65세 이후로 지날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장기요양 보험의 그런 급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준이 좀 낮은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전에 장애인으로 살다가 그 고령 장애가 되는 장애인들 그리고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장애인들 간에 굉장히 이 공백이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돌봄 통합지원법에 장애인들도 이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중증 장애인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 병원 내에서의 돌봄도 우리 장애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원래 제도 취지는 중증 장애인들도 포함이 돼서 장애인들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이 대상자로 되어 있지만 병원장님이 이제 기피를 하는 거죠. 뭐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장애인들은 배제되고 그리고 주로 비장애인 환자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발달 장애인 부모라든지 중증 장애인 부모들이 이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또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그 장애인 발생 사망 통계들이 그때그때 산출이 돼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도 보면은 이 장애 유형이나 아니면 중증도별로 그리고 장애인들이 거주실에 있는지 아니냐에 따라서 좀 그 기본적인 게 나와줘야 이 여러 가지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그 공중보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그 서베일런스 시스템, 감시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인구 중에서 뭐 건강 행태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어떤 질환이 발생률이 높다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그리고 뭐 2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이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조사인데요. 뭐 국민 건강 영향 조사, 지역사회 건강 조사, 뭐 암 통계, 뭐 여러 가지 국가 이 서베일런스 시스템에서
가장 간단한 장애 유무 그리고 유형 중증도 사실 변수가 한 2개만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병관리청 이런 조사에 이제 뭐 전문위원인데요. 제 혼자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문가이기도 하고 장애인인데 제 혼자만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뭐 어렵대요. 뭐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건강 감시 체계에서 장애인이 누락이 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건강권 확보가 굉장히 더뎌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저는 진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결국에 이 보건의료에서도 장애인을 익스클루전하거나 아니면 세그레이션하는 게 아니라 인클루전 아니면 인티그레이션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지금 그 보건의료 주요 법률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있는데 이제 워낙 그 장애인 건강권법이 7년 전에 이제 시행이 이제 되었죠. 8년 전인가? 근데 이게 그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건의료의 여러 가지 결국에 궁극적인 목표죠.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 이 보건의료의 이제 목적인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법들이 뭐 예를 들면은 공공의료 관련된 법, 뭐 암관리법, 응급의료 관련법, 감염병 관리법, 뭐 지역보건법, 건강증진법 이런 굉장히 많은 법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단순히 장애인 건강권법 하나만으로는 이 건강과 삶의 질을 담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많은 법들에서 장애인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이제 의대에서 의료법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각 법률마다 장애인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실제 보건의료 기본법 안에는 장애인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된 법에 장애인들이 이제 명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우리 정책 그 과정을 한번 이해를 좀 하는 게 필요한데요. 이것도 이제 그 한 학기 대학원 수업하는 그런 그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최용준 교수님하고 김세영 교수님이 이따 이제 말씀을 주시겠지만 요거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의료 수요를 먼저 니즈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고 이에 맞춰서 보건의료 자원 공급을 개발하고 시설 인력 장비를 개발하고 이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달을 하고 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 분야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접근성 높이는 거, 그리고 질을 높이는 거,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형평, 효율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보건의료 정책 과정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각각 법마다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감염병은 또 감염병대로 따로 진행을 하게 되고, 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고, 공공의료 관련된 법률은 공공의료 관련된 법에 따라서 하게 되고,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보건의료의 목적에 맞춰서 이 법들이 그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법에 따라서 정책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은 결국에 정책의 아젠다, 이제 정책 의제가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퍼블릭 아젠다가 되고, 퍼블릭 아젠다가 정부의 아젠다가 되고, 정책의 실제 선택을 받아서 정책 집행되고, 그리고 다시 환류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정책 참여자가 이제 공식적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 참여자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행정부, 뭐 사법부, 뭐 대통령까지, 그리고 비공식적 참여자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보통 보건의료의 이 정책 참여자들은 보통 이제 철의 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 그리고 보건의료 전문가, 이렇게 세 가지 이해 집단이 주로 굉장히 많은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집단이 대부분의 각각 법에 따라서 정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요.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 누락이 되고 있다. 각각 법률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장기요양법, 공공의료 관련된 법들, 감염병 관련된 법들, 지역보건 관련 법들, 이런 그 다양하고 빠르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이 보건의료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연구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다 누락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실제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에서도 이 정책 그 과정에서 그 장애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경험, 건강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종합계획조차도 지금 법이 만들어진 지 10년이 됐고 시행이 된 지 지금 8년이 됐잖아요. 굉장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제가 그 느끼는 거는 결국 전문가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근거 중심 플러스 좀 액티비스트. 그래서 아마 장충에서 이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보건의료 전문가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액티비스트 활동들이 결국에 보건복지부에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 단체에서는 보건의료 쪽 그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 장총하고 협의하고 좀 긴밀하게 해서 이런 것들이 잘 보건복지부에 좀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겠다. 보건의료 철의 삼각, 국회, 복지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애인 그 보건의료는 조금 이런 목소리가 반영되는 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장애인 건강관법만으로는 분명히 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책무를 이제 이 그동안 복지나 아니면 편의 증진이라든지 권리 보장 이런 것들 위주였다면 장애인 건강법을 명시적으로 사회적 책임으로 한 게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은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있거든요. 보건의료 분야의 법률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다시 한번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장애인들의 존엄과 자유를 보장하겠다. 장애 인구가 16%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슬라이드. 다 아셔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라는 거죠. 이 취지가. 다음 슬라이드요. 뭐 주요 내용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전문이 있고 본문이 있고 선택 의정서가 있죠. 이 내용도 보면은 뭐 취지, 뭐 기본 이념, 본문에는 50개 조항 이거에 맞춰서 이제 하고 있는 거. 선택 의정서도 이런 걸 권리 구제를 하기 위해서 선택 의정서를 되어 있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2006년도에 잠깐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 이제 해설서 작업할 때 저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설서 작성하면서 장애인 건강 관련된 내용도 좀 많이 좀 봤었는데, 이게 2008년도 비준하고 2014년도에 권고 받고 2019년도에 저희 이제 우리나라 국가 보고서를 또 제출했었죠. 그리고 이 건강에 관련된 25조 2항 이게 이제 생명보험인데, 이때 이제 보험사에서 이때 문제가 되면서 유보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2022년도, 2023년도에 비준하고 저희가 이제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런 그 장애인 권리 협약 안에 25조에 이제 건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결국에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보장과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26조를 보면은 이제 훈련과 재활, 이제 국립재활원에서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인데, 내년에 이제 시행될 돌봄 통합지원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재활에서도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중심의 서비스를 이제 강조를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보건, 고용, 교육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죠.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제가 올해 장애인 단체 의견 조사를 했습니다. 10개 한 20개 정도 의견을 조사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보편적 제도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달라라는 것이 장애인 단체의 의견입니다. 장애인 특수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애인 권리 협약하고 장애인 건강관법이 되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 보건의료 제도는 뭐냐라는 거죠. 현재는 지금 잘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그 이제 보건의료 정책하는 그 사람들에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이런 이제 건강 형평성 부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적 보편주의, 존 롤스의 정의론에 기반해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국에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평한 부분하고 사회적 정의에 기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건강 형평성 학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적 보편주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의 건강을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좀 취약하죠. 그러면은 사회적으로 보듬고 더 사회적으로 지원을 강화를 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요. 이 사진은 아마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독수리와 소녀라는 그 사진입니다. 케빈 카터가 퓰리처상을 받은 그런 사진인데요. 소녀가 이제 그 밥을 잘 못 먹고 결국에 기아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독수리가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가난한 나라의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연구한 바로는 장애인들이 이제 비만하기도 해요. 비장애인보다 한 10% 비만율이 높지만 저체중 비율도 2배가 높습니다. 장애인들이 저체중 비율이 2배가 높다라는 것을 사실 이 사진과 저는 굉장히 많이 겹쳐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체중 장애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적으로 이 소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 저체중이 높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에서도 꽤 많은 장애인들이 이 소녀처럼 병원에서 누워 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비례적 보편주의를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X축은 사회적으로 디스어드밴티지드, 취약계층들이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쭉 나래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은 좀 낮은 계층이고 오른쪽은 높은 계층인데요. Y축은 이 취약도 점수입니다. 결국에 이게 쭉 우리나라 전체 인구 집단을 쭉 나열을 하면 결국에 좀 잘 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잘 돈 많이 벌고 이렇고, 그리고 취약계층들은 좀 더 불건강하고 뭐 이런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이 보편주의 우리 인구 집단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가운데에 중산층이 제일 많고 고소득층, 뭐 저소득층 이렇게 되죠.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이제 항상 보건의료에서도 싸우는 게 있습니다. 보편주의가 맞냐, 뭐 타겟티드한 어프로치가 맞느냐. 근데 이제 보건의료 정책 하는 사람들은 비례적 보편주의가 맞다. 보편적으로 제도를 설계하되 취약계층들은 좀 더 촘촘하게 제도를 설계해서 두텁게 좀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 장애인 관련된 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관련된 법들은 주로 복지나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꽤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보편적인 법들도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운동을 통해서 이런 장애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있었죠. 다음 슬라이드요. 하지만 이제 보건의료 관련된 법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책자에 못 넣는데, 이거 한번 슬라이드 보시면 처음에 제가 그러면 왜 이렇게 보건의료 관련된 법들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느냐 살펴봤습니다. 보건의료 관련된 이제 법들 중에서 가장 이제 상위법이 보건의료 기본법이 있거든요. 살펴보니까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장애인들은 보건의료 관련된 법에서 제외가 되나. 참, 그래서 이 보건의료 기본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저도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보건의료 관련된 법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건강과 삶의 질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뭐 암관리법, 지역보건법, 감염병 관리법, 뭐 심혈관 질환법 몇 개만 제가 이제 나열을 한 건데 이렇게 많은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과 관련된 법 안에는 장애인들이 포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거든요. 장애인이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결정자나 정책의 전문가들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장애인 그 거버넌스에서 장애인이 누락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애와 건강 영양 평가 제도를 좀 도입해 보자. 보건의료 기본법 안에 이런 걸 좀 넣어서 결국에 건강 고령화되면서 장애와 건강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상호 작용이 있으면서 결국 이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이게 그 결국에 법적으로는 기본법 안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안 해도 되는 거,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 미뤄도 되는 거 이렇게 계속 그 20, 30년 동안 유지가 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동안 복제 관련된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었는데 이 보건의료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더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또 하나는 이제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지 예산을 좀 구성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신규 예산을 새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예산 확보하는 게 어려우니까 기존에 보건의료 관련된 법이 뭐 20개, 30개 되잖아요. 그런 법 안에 장애 인구 비율이 5% 되니까 5% 정도는 장애인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감염병 예방법에 5% 정도는 감염병 그 장애인 관련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장기요양보험법 안에 5% 정도는 장기요양 그 장애인 관련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지역보건법 안에 5% 정도는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끔 건강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형태의 인지 예산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법안에 이런 것들을 넣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거버넌스를 조금 2차관으로 좀 이관하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서 그 결국에 장애인 보건의료는 공공의료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 그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공보건정책관에서 많은 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질병관리청, 뭐 국립암센터, 그리고 지방의료원들 이런 것들을 통합 조정하고 서로 연계하고 이런 걸 하려면 그리고 건강보험하고 이런 진료 수가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2차관에 이제 보건을 거버넌스를 이관하는 게 좀 더 강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질병관리청에 이제 디서빌리티 헬스 팀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감염병이라든지 질병의 위험 이런 것들을 미리 모니터링하고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예방 관리 전략 수립이라든지 장애인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관리청에서 이런 게 없죠. 근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런 질병의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방역이라든지
공중보건 대응 체계 이런 전문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그 미국의 질병관리청의 사례들을 잘 좀 따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그 보건의료인들이 이제 가장 또 지적하는 부분들이 장애인들은 이제 진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리고 다학제 팀 수가라든지 그리고 아무래도 그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진료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센티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제공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료 수가 가산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진료할 때 장애인들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고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수가 가산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로 미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공단하고는 비슷한 기관이 이제 CMS거든요. 미국 CMS에서도 장애인 수가 가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장애인 치과도 장애인 치과 가산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 주치 때 이제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도 등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인 치과처럼 장애인 진료 가산 제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가 감시 모니터링에서 장애인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국민 건강 영양 조사, 지역사회 건강 조사, 뭐 암 통계 이런 데 누락이 되면 결국에 장애인들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거든요. 실제 예로 제가 이제 그 장애인 결핵 연구를 이제 했는데요. 건강보험 데이터를 해보니까 장애인들의 결핵 발생률이 높아요. 사망률도 높고 그러면은 결국에 질병관리청에서 이 장애인의 결핵 관련된 뭔가 그 만성 감염병에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데이터를 질병관리청에서는 산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 장애인들의 건강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그 질병관리청장님이 이제 역학조사를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 많이 발생을 하거나 사망률이 높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들은 그 결핵 말고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질병관리청이나 아니면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님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역학조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좀 역학조사가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들이 그 우리나라는 환자 경험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 환자 대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환자들의 그 입원 경험, 환자의 선호도, 기호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들을 이제 알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여기에 또 위원입니다. 위원인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조사가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의 이런 경험 조사의 평가에 누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들의 경험이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다음 슬라이드요. 마지막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이제 시행이 되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반드시 장애인들이 좀 포함이 돼야 되겠다. 중증 장애인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 주로 병원장들이 뭐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장애인들을 뭐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뭐 공공의료기관들은 필수적으로 장애인들은 꼭 할 수 있게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도 좀 개편하고
장애인 관련된 진료 수가도 가산하고 그럼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그 서비스에 소외되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제가 말씀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오늘 발제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기존의 장애 운동 또 장애 관련 법 제도를 만들어 온 과정에 그 양상과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수님 말씀 중에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또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 81년 또 생긴 이래로 오이도 사건 생긴 게 2001년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장애란 이슈가 또 장애인이란 대상 우리 계층이 포지티브 리스트로 명시되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정책, 이 사회의 삶에 있어서 함께 포용적으로 들어 있었다면 이 지고지난한 시대를 이 3, 40년을 지냈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이게 CRPD 또 장애인의 권리 그렇기 때문에 법이 필요하고 제도를 만들어보자 역사가 3, 40년 누적이 됐는데요. 사실은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 문제를 고려해야 돼. 장애인 계층을 포용해서 정책을 만들면 쉬워.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너무 지고지난한 세월을 보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건강 영역도 그 과정을 이제 밟고 있고 더 밟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금은 건강권법도 장애인 건강권법으로 별도 필요성을 요청해서 만들어졌지만 여러 이슈가 뭔가를 더 추가하는 형태의 요청사항이 되잖아요. 제도 개선이 되고 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또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많은 방안들을 이제 열고 같이 가야 하는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2차관에 대한 그러니까 주무부처에 대한 뭐 권한이나 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강뿐만 아니라 이 정책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조정 역할을 얘기할 때 있어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같은 관점이겠죠. 각계 전투하고 각계 격파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받았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5분 또 토론해 주실 텐데요. 거기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오셨을 텐데요. 우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김동호 정책위원장님께 이제 토론 좌장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진행 같은 사람이 늦어서 좀 별 면목이 없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그럼 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박준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통해서 전반적인 그 취지와 또 교수님의 그 구상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그 또 제안하신 생각의 토대는 결국은 장애주류화라는 큰 과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우리 81년도에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복지부에 사회과 내에 재활계라는 조그만 사무관 하나 두면서 이제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작을 했고, 그 사실 심신장애자 복지법 생겼지만은 그는 상당히 이 어떤 그 구속력이 약한 선언적인 의미에서 법밖에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발전되어 온 과정을 보면 대개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한 것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국가 정부가 지원해주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제도와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고 이것을 위한 예산이 할당되는 장애 특화된 그런 정책들이 발전되어 온 게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뭐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루었고 그 성과도 있었고 또 상당 부분 장애인의 삶의 진전에 기여를 한 부분들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장애인의 삶이 이제 다양화되고 보편적인 삶 속에서 지역사회 통합, 자립, 그 다음에 포괄적인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단계가 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젠 특수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할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가 정책, 모든 정부의 제도의 안에서 이제 녹여 들어가지 않으면은 진정한 장애인의 통합된 삶 그리고 자립된 삶 그리고 주체적인 삶이라는 것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에 그 우리의 그 평가인 것이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장애를 포괄하는 사회 발전을 강조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보건의료의 문제도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욕구가 보건의료거든요. 그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함께 항상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다뤄진 게 보건의료인데 그럼 보건의료 분야도 그러면은 이제는 특별하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정책 안에서 장애인의 문제가 잘 담겨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과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오늘 박 교수님이 발제해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좀 더 우리가 도전적인 이슈를 좀 던지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항상 또 강조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함께 다시 잘 다듬어 가지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또 장애계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인데요. 오늘 그런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잘 이끌어 주셔서 박정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뭐 그런 내용으로 발표 내용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예산 할당이라든가 그 정책에 대한 그 고려 이런 그 장애 영향 평가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장애의 보건 의료 또 건강 문제를 다루는 소관 담당 부서를 복지부 내에서 이거는 뭐 이제 다시 재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쪽에서 제2차관실 내에 보건의료 정책실 내에 어떤 기능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담겨 있는 것들은 제가 좀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측면에서 뿌리를 두고 있다는 이 점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 박준혁 교수님께서 던져주신 이 화두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토론을 하겠는데요. 오늘 7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5분이요. 5분을 모셨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 분당 한 7분 정도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발표자와 또 여기 플로어 계신 분들하고 좀 토론도 할 시간도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분 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그 분들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집에 있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쪽에서 왼쪽으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주석 정책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척수장애인협회 이찬호 정책위원장님 제 오른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다시 제 왼쪽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의 조윤화 연구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김소영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학교 교실에서 일하고 계신 최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5분의 말씀을 지금 소개해드린 순서대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의 박주석 정책실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이자 이제 전국장애인 건강권연대 사무장이도 한 박주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7분 굉장히 압박스럽긴 한데요. 오늘 앞에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포용과 이제 보편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단어들의 그럼 기준점이 어디일까라는 좀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사례를 사실 요 발제문은 좀 사전에 죄송하지만 제가 세계장애인의 날 1박 2일 투쟁을 준비한다고 좀 급하게 이렇게 챗GPT 돌려서 다듬은 거라 되게 제가 담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발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3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에도 김선민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무연고자 타이설 장애인이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돼서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지금 응급 상황이니까 의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를 지원하던 지원주택의 센터는 그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서류를 떼우면은 임시보호자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무연고자 장례도 대신 치를 수 있고 다양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상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그 의료법을 처음에 적용할 때부터 이 대리인의 범주를 굉장히 협소하게 선정하고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코로나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당시에 고위험군이 노인과 이제 질환자들 중심으로 선정이 되었고 장애인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나중에 돼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발달 장애인은 사회적 특성상 이제 고위험군 범주에 들어왔지만 처음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근육장애인 한 분이 이제 보건소, 의원, 병원 그 어디서도 진료받지 못하고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래서 사망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에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관련돼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는 충북에 이제 중증 이제 지체 지적 중복 장애인 한 분이 요거는 이제 JTBC 통해서 좀 소개했던 사례인데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있었음에도 이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를 당했고 결국 집에 있는 보증금 다 빼서 끌어다 써서 간병이 썼는데 그것도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지역에 이제 IL 센터한테 문의했더니 이제 센터장님이 바로 쳐들어가서 싸웠더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바로 입원시켜줬더라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저희도 해결하려고 이제 복지부한테 문의해봤더니 건보국에서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수가를 더 쳐주거나 어떤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방식은 사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제가 들려드리는 이유는 건보에는 장애인의 자리가 없구나라고 좀 철저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환자하고 장애인의 범주가 있었을 때 환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들은 의료의 범주에서 지원을 받고 장애인은 복지의 범주이기 때문에 의료에 포섭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사회 체제교나 즉 장애인은 영구적인 어떤 질병 상태를 지닌 환자 로 환원이 돼야지만 지원 체계에 포섭될 수 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 정책은 재활의료 혹은 장기 요양으로밖에 귀결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지장보호나 그래서 재활의학과 과장이 센터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재활의료기관도 건강검법에 들어와 있는데 사실 지역사회 복귀 기능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에도 잠깐 넣어놨지만 이제 지역사회 복귀로 하는 수가 청구는 거의 0. 몇 % 막 이렇게 불과하고요. 그리고 점점 정부는 이제 의료 집중형 거주시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의료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그러니까 탈설 장애에 대한 건강 지원 정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건강 검진비 한 번 내주는 거 딱 한 번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제 시설 안에서 점점 의료
서비스들을 부과해 나가면서 이제 점점 장기 요약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장애인을 좀 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사회에서 지원 체계, 이제 보건소 CBR도 작동되지 않고 지장보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작동되지 않고 지역 의료 연계도 작동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상 장애인에 대한 정의도 그렇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 혹은 WHO가 말하고 있는 건강의 주요 결정 요인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생물학적 어떤 요인 말고도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이 장애인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막상 장애인 건강권법은 그 의료 환경을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느냐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여전히 장애인의 질병 치유 중심 그러니까 재활의료 중심의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좀 한계들을 저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장애인 건강권을 중심으로 한 의료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논의는 이 비장애 중심주의적 의료 환경을 바꾸는 논의여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앞서서 이제 가산숙가 같은 방식 장애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 많이 가서 사실 손 많이 가는 환자는 다 기피하는 게 이제 지금 의료 환경이잖아요. 그러면은 손 많이 가니까 돈 더 준다 같은 방식으로 애초에 포용될 수 있는 존재들이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음을 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있었고 그리고 장애인 주치의도 그렇고 장애 친화 건강검진 그런 이제 수많은 제도들의 실패들을 통해서 저는 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 의료 체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 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모델을 제시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렇기에는 장애계의 힘이 사실은 압도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가 의사한테 아무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장애계의 힘 자체가 적다. 지금 거버넌스가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한 이 장애인 건강보건계획 수립 위원회 정도가 이제 지금 작동되고 있고 장애인 주치의에 관련돼서는 의료계 따로 장애계 따로 이렇게 의견 듣는 정도인데 저는 장애계의 이런 임파일먼트 그러니까 이런 권한들이 커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지역사회 의료 자원을 연계하는 보건소의 CBR 그리고 이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운영하는 협의회 운영위 이런 모든 과정에 사실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인을 대변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취합돼서 저희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사실 앞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대통령 직속의 상설적 정책조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그 차원에서 2차관 소속의 여러 다양한 건보국이나 보건의료 정책국과 이 지금의 비장애 중심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재설계하는 사실 논의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거기까지 상상하면서 사실 이 건강권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TF팀이 지금 1987년도 장애 등급제에 이 한계가 이제서야 사실 TF팀이 구성되면서 다시 또 뭐 이제 그 전에도 논의가 있었지만 되고 있는데 이후에 장애인권리보장법도 TF팀을 통해서 법 제정을 이룩하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된 이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논의할 건가를 장애계 중심의 논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 상설 소속에서 논의에서 조정하는 힘들을 사실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문구를 맨 마지막에 이제 넣어놨는데 이 장애인 보건건강 계획 수립할 때 이제 연구를 2차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고서 중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의료 전달 체계 안에 장애인을 구겨 넣었다면 이제 장애인 지원 전달 체계 안에 의료인을 구겨 넣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영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좀 거칠게 해석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애인 중심 전달 체계에 의료인이 지원 협력하는 형태를 과연 상상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장애 포용에 더 나아가서 물론 지금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걸 부정하거나 다 동의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더 나아가는 논의들을 하기 위해서 장애계는 이 보건의료 안에 거버넌스로 얼마만의 역량과 권한을 가져갈 거냐 이런 상상력을 좀 펼쳤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2분 넘겼다는 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주석 실장님은 한의사세요. 한의사
하면서도 이제 이쪽 장애인 보건의료 쪽에 좀 활동을 지금 아주 중심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현장에서 경험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소개도 해주셨고 지금 앞으로 이 기본적인 그 비장애인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안에 장애인이 그 이제 여기서 스며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장애인을 구겨놓는다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장애인이 중심적인 이 역량을 가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것이 현재 이제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어떤 그 이 가버넌스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 속에 그걸 고려해서 함께 만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많지 않은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두 번째는 이찬우 정책위원장님, 한국촉수장애인협회의 그 이찬우 정책위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찬호입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29일 날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됐더라고요. 그 10년간 물론 그 뭐 제정 전부터 10년 이상 이 건강권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토론회라든가 많은 걸 참여했는데 늘 새로운 것 같지만 새롭지 않은 그런 토론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뭔가를 제시하지만 그게 채택이 안 되거나 무시되거나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게 듭니다. 어쩌면 그간의 많은 그 논의와 토론과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됐던 게 오늘 아마 주제하는 아마 거버넌스에 대한 그 얘기가 이제까지 충분하게 논의되지 않았던 거에 기인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5개년 계획이 나올 듯 지금 굉장히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계획에도 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와서 어떤 그런 그 논의가 좀 속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요. 저는 그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토를 달거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맞는 얘기시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의료 전문가로서 그동안 느꼈던 그런 것들을 얼마나 화가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굉장히 정제된 어떤 발표를 해주셔서 그 발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요. 저는 그 의견에 좀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그 내부적으로 큰 틀의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건강이라는 게 무엇일까? 물론 이 건강을 하면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건강과 장애인들이 생각하는 건강은 사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한 것에 병원 내에서의 건강을 많이 따지지만 사실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건강, 그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이런 게 종합적으로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정의의 좀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CBR 매트릭스라고 얘가 슬라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 보건 의료 그다음에 직업 이런 것들 다 통틀어져야 장애인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달 체계의 효율화 사실은 법을 만들고 그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 이 전달 체계를 만드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옥상옥이 되기도 하고 기득권은 놓지 않으려고도 하고 새롭게 들어가는 데는 어렵기도 하고 어떤 전달 체계는 효율화도 필요할 것 같고 우선순위의 선정과 신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장애인 정책이 필요한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이런 것들 좀 없으면 좋겠고 공정과 공평, 그러니까 보건주의와 선별주의의 어떤 조화도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장애 친화라는 말이 사실은 조금 거슬려요. 왜냐하면 장애 친화보다는 모두의 의료 정책, 우리가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을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더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을까로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직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때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신청을 하지 않고 내가 장애인 당사자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하게 어떤 정부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강의 정의가 그 WHO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의에 대한 어떤 합의, 눈높이가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 CBR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범위에서의 모든 조건이 뭔가 균형적으로 안녕하고 건강해야 우리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그 오래전에 보금 그 국립재활원에서 이제 그 장애인 커뮤니티 모델을 하면서 한 건데 사실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안녕을 하려면 다양한 지역의 인프라가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견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 굉장히 많은 그 위원회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옥상옥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처 간의 조율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장애인 정책위원회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이 있어야 뭔가 부처 간의 조율과 뭔가 힘 있는 기관이 되고 이것이 지금처럼 하는 뭐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상설 기관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전문가, 그다음에 특히 그 장애인 전문가들이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떤 장애인의 목소리나 장애인의 정책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있는데 그 장애 유형에 대한 그 통계가 좀 세분화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내년 되면 장애 그 유형이 16개가 되지만 16개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장애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야 어떤 제대로 된 그 당사자에 맞는 정책이 나올 것 같고 아까 그 토론하실 때 그 의료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그 척수 장애인들이 고령화되면서 척수 장애인들의 어떤 의료 시설 이런 것들이 되게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설이라는 것 때문에 괜히 좀 움츠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런 것이 필요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된 장애인 특히 좀 중요하고 저는 또한 그 돌봄자 지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이라든가 어떤 돌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한 보조기 개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좀 됐죠? 예, 정리하겠습니다. 또한 그 연구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이거 세미나 하기 전에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아카데믹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카데믹하고 뭔가 그 근거를 갖고 뭔가 해셔야 되는데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런 거로는 제한이 있다 말씀드렸고요. 어떤 빅데이터 관리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당사자의 인력 양성과 배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 건강권법이 생겼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거의 안 생겼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애인 건강권법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시간을 많이 못 들어 너무 죄송합니다. 예. 마지막에 장애인 당사자 인력 이렇게 있는데 가령 이런 건 어떤 그런 뭐 혹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장애인 건강 동료 상담사, 동료 지원사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런 건? 예를 들면은 지금 지역장애인 보건센터가 지금 있어요. 17개, 18개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 당사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경남에 그 사회복지사로 있는 그 한 분이 계신데 저는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지역장애인 보건센터에 장애인 당사자의 직원이 없는 어떤 이런 센터가 어떤 그 의료기관과 지역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어떤 이런 게 하나의 비관은 얘기지만 이런 것처럼 어떤 센터나 어떤 이런 것들에 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문 보건의료 또는 건강관리 지원 체계 안에서의 그 관련 인력들이 장애인 당사자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너무 다양한 분야가 되겠죠. 의료 전문 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 인력일 수도 있는데 그 장애인의 참여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찬우 위원장님의 말씀은
전반적으로 뭐 구체적인 좋은 아이디어를 또 지점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전달 체계 효율화라든가 또는 공정과 공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조화해 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길게 설명 안 하셨습니다만은 그 지점도 좀 강조해 주신 것 같고요. 국가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총괄적인 조정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이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의 조윤아 연구위원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윤아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이 안에서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도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이쪽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면서 보건과 의료의 갭을 연구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말은 의료 체계의 문을 두드려서 FGI와 뭔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전반적인 의료와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한 연구하는데 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령장애인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보편적인 장교양제도와 노인 돌봄, 노인 쪽에서의 장애인들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바 있었는데요. 사실 전반적인 보편적인 서비스 내에서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저희도 이제 고민하고 있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보편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은 정책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장애계 쪽에서 우리가 어떠한 기구든 거버넌스든 이걸 통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곳이 단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걸 통해서 하지? 방금 얘기하셨던 이찬우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뭔가의 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편주의적인 정책들에서는 장애가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례로 장교양 서비스에서 재가 서비스가 이제 주야간 보호하고 그리고 방문 요양 뭐 이런 게 있죠. 거기에 장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본 이제 인터뷰를 해보면 소장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 보호 서비스에서도 부담됩니다. 그런 분들은 좀 특수적으로 다른 데서 장애 쪽에서 하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벌써 이런 부분에서 보편주의에서 포용하지 못하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이 되는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되겠죠. 또한 이제 간병비 연구도 중증장애인 연구하면서 중증장애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을 작년에 이제 연구한 바 있는데요. 1년 동안 유급 간병을 이용하는 그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일수도 되게 높습니다. 그만큼 의료 체계에 많이 이용이 필요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돈 지출이 이제 아까 우리 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실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죠. 한 달에 500씩 나가면서 그래서 이 그냥 계산을 의료 패널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2,700만 원 정도를 연간 그 간병비 쓸 때의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2,700만 원 정도 들고 비장애인은 약 5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약 5배 이상을 이제 장애인분들이 더 많이 이제 소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쓸 수 있냐? 제 옆에 있는 분들도 제 직접 일하고 있는 같이 이제 동료로서 장애인분들도 간호간병을 갔다가 왼쪽 다리가 살짝 그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그 이유로 낙상의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유로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에서 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국 이제 잘 움직이고 내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 중심으로만 이렇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중증장애인에게도 매우 문제점이 있다라고 계속 지적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편성과 그 안에서의 특수성을 같이 잡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2차관의 거버넌스의 체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또 특수성을 같이 가미해야 될 것이고 그런 복지부 쪽에서의 뭔가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떠한 회의체가 또 하나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건 의료를 보면 볼수록 제가 생각나는 건 재난 체계와 똑같습니다. 보편적인 재난에 장애의 특수성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공공의료 그 지장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연구를 하면서 보면은 공공의료 팀 내에 지장보가 섞여 있는 곳과 소속되어 있는 곳과 지장보가 따로 있는 곳은 협력 체계와 그리고 병원 내에서 위상 체계가 너무 다릅니다. 그만큼 힘이 없어지는 거죠.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근데 공공의료팀 내에서 뭔가 연계하고 이런 체계 내에서는 많은 역할도 하고 있고 병원 내에 소속감도 있고 이런 게 결국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의 질과도 또 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바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건강과 뭐 재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감염병 중심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감염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분리통계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사실 감염병 우리 건강에서 있어서 감염병 때의 분리통계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기본법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66조의 9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누가 이거를 이의제기를 하냐는 거죠. 안 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세요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연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행안부에서 재난안전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감염병이나 사고에 있었을 때 감염병 사고나 피해 있을 때 이거를 관리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아까 거버넌스 얘기했을 때 감염병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역할들이 다 그 제시되어 있는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모든 그 재난 시에 할 수 있는 행동 요령까지 다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장애인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러니까 실무협의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검토하는 실무협의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장애인은 한 명도 없고 당사자도 없고 그냥 재난 관련된 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전화해서 200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200명 안에 장애 관련된 단체와 당사자분들은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재난 관련된 대표님들만 계십니다. 결국 사회재난, 소방 이런 쪽만 있는 것이지 우리의 특수성과 안전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문제점들, 어려움 점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목소리가 아예 그 보편주의 체계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좀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돌봄통합입니다. 아까 박주석 실장님도 얘기했는데요. 의료 집중형 거주 시설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한편에서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뭔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지역 사회로 나오기 위해서는 준 의료적 처치에 대한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어딘가에는 담겨서 그 의료 체계가 아닌 돌봄 체계에서 충분히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법률이 기반돼야지만 밖으로 나와서 주간 이용 시설이든 주간 보호 시설이든 복지관에서든 활동 지원사가 누군가가 옆에서 석션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돼야지만 밖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요게 돌봄통합법에서 뭔가 제한이 되고 법률적으로 제시가 돼야지만 이분들이 지금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도 개호보험법이나 다양한 법에 이 의료 처치에 대한 법률적인 개선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과 같이 돌봄통합법을 토대로 해서 준 의료적 처치에 대해서도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서 외부에 우리가 지역사회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게 좀 더 법률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아 연구위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그 발제해 주신 박종현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구상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실제로 그 의료 분야, 뭐 장기 요양이나 간호간병, 그다음에 특히 재난에 있어서의 장애인 이슈가 담겨 있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제 얘기해 주신 것은 이게 의료 체계 안에 장애 이슈를 담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장애 문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의 이 영역이라는 완고한 이 영역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점도 독특한 지점들을 또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점들도 우리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FGI를 하게 될 때 의료 체계가 잘 안 받아주는데 그 조사가 잘 안 된 거예요. 의료인들이 답을 안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네네. 예,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하나 그 비슷한 양상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감사드리고요. 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이제 그 의료 현장에 계신 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의 김소영 교수님 발제 듣도록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네 번째 토론이어서 이미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 주신 것들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잘 나왔는데요. 그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얘기가 아닌 그 이상한 그 느낌적인 느낌, 그거 저도 참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근데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의료인의 스며들기라는 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향만 맞으면 속도가 난다는 마지막 그 써주신 말씀도, 저희가 방향이 안 맞으면 속도가 계속해서 삐그덕거리면서 안 날 텐데 이 방향을 어떻게 하면 맞출까, 이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 마지막으로 의료인의 경직성에 대한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장애인 건강 정책의 이제 방향이 이제 맞아야 속도가 나거든요. 근데 그 방향 때문에 지금 2015년에 건강보법이 생기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은 이제 한계라는 거를 정부도 깨닫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0년 동안은 사실 한계라고 생각 안 하고 방향 맞다 이렇게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는데, 사실 장애계에서는 주구장창 안 맞다, 우리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얘기가 아닌 느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중앙정부 그리고 관련 산하기관, 관련 산하기관도 여러 기관이,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증진 개발원도 들어오고 장애인 개발원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산하기관 중에 이제 국립재활원 하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보건의료 전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가 됐는데, 사실 그 2024년에 1월에 장총에서 정책 리포트로 최초로 수립되는 장애인 건강 보건관리 종합계획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그 보고서 낸 정책 리포트 냈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에 있는 문구들 제가 이렇게 가져왔는데, 장애인들이 지금 이렇게 뭔가 종합계획이라고 수립됐는데 이게 막상 체감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인프라 확장에 자꾸 머무르는 전달 체계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료적인 관점으로만 자꾸 과제를 발굴한다. 장애인 건강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야 되고,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고려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이동 지원 되게 중요한데 전혀 이야기가, 보건의료 쪽에서는 이거는 다른 쪽에서 이야기할 일이지 우리 쪽에서 계획에 담을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데, 그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니까 우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얘기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동행 서비스 말씀 주셨고, 지역 격차 이야기도 거기 담겨 있고요. 고령장애인 대책도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제 의료인인데요. 의료인 입장에서 봐도 위의 내용이 훨씬 더 건강의 개념에 부합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그 장총에서 낸 정책 리포트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건강의 개념에 부합하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의료라는 게, 그리고 이제 건강 문제라는 게 사실 200~300년밖에 안 됐습니다. 어떤 독점적 권력이 가져지는 게,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고 제가 봐도 보건의료인이 전문성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회가 점점 만성질환 중심으로 이미 갔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돌봄 통합,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한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같이 해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형태를 해야지 그거를 잘했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야지 인센티브 받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 전문가들이 중심이면 안 되고, 이제는 보건의료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뒤로 물러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역이 워낙에 전문 영역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맞거든요. 이래버리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자꾸 뒤로 물러서게 되는데, 지금 그 뽑아낸 그 키워드가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되게 중요한, 이제부터의 건강 정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도 중요한데 이게 전문가 의견 중심으로 방향이 정리되니까 자꾸 우리 얘기가 아닌 게 된다. 그래서 장애 개념에 대해서 근데 이 논의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장애 개념에 대한 이해도 없거든요. 장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건강 개념에 대해서도 의료가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의료가 중요하지만 그 건강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 개념,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면 장애 개념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 건강 개념도 충분히 이해한 것이 이 계획을 세우고 방향성을 잡는데 그 시작점이 돼야지 이 문제가 풀릴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발제해 주신 박종혁 교수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 그래서 참여자 구성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도 예를 들어 분과를 만들면 그 분과의 위원장이 의료 전문가만 되는 게 아니라 분과의 공동위원장의 장애인이 당사자가 되는 게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가장 최근에 만든 분과에서의 키워드 보면 이거거든요. 전달체계, 재활, 장애 유형별, 그러니까 시각, 청각 이렇게, 여성 장애, 보조기기, 재활 운동 및 체육 이렇게 나눠졌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담아냈다고 보시면 안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키워드만 봐도 다소 의료적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정책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제시한 걸 보면 건강, 재활, 이동, 전달 체계, 지역 격차, 고령 장애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그러니까 분과를 만드는 것부터도 사실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위원장격에서 같이 해야지 이 문제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발제를 듣고 토론을 들으면서 이 방향성을 가져가려면 큰 물줄기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장애인 단체 각자가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함께 그것도 지금 저는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건강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게 잘 통과되기 어렵고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냥 목소리 중에 하나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줄기를 만든다는 의미로 보면은 이 건강에 대한 것도 한 목소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올해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 장애인 단체 전체, 그러니까 한 목소리로 이거를 5개 정도를 하자, 이 키워드를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느꼈던 게 말씀드렸던 그 동일한 정책 리포트에서 각 단체별로 어떤 의견이 있는지도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키워드들을 들어보면은 각자 단체는 다르지만 정보 접근성, 그리고 의사소통, 이동, 의료비, 그리고 정신장애인 문제, 그리고 이제 장루요루 장애인에서는 이제 장루변기 이런 이제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모으면 되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줄기로 전체로 해서 같이 가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수영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 방향성을 다시 고추 잡고, 중요한 거는
장애인 당사자들이다라는 점을 여겨 주신 것 같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장애인 단체들의 결합과 한 목소리도 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 마지막으로 그 발제자를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의 최용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준비한 토론문을 읽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뭐 상당히 중복되긴 한데 뜻을 같이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의 자료집 개사를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5분의 공동대표가 쓴 개사였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는 치료, 재활 중심 구조에 머물러서 생활체육, 만성질환 관리, 공중보건 정책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장애인은 일상적 건강관리에서부터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여러 핵심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경험을 반복해 왔습니다. 또 한국장애인 보건의료협의회 임재영 회장님의 환영사에는 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이 시행되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장애인의 건강권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서 배제되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개회사와 환영사는 우리의 관심을 장애나 장애 상태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건강으로 옮기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애에 대응하는 치료 및 재활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의 건강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보건의료, 즉 건강 증진에서 질병 예방, 조기 진단과 치료, 만성질환 관리, 재활,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등에 이르는 보건의료의 전 스펙트럼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장을 따르자면 우리는 보편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스템, 그러니까 비장애인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실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시스템을 들여다보아야 하고 그 안에서 장애인의 위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토론회의 초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강조가 저의 첫 번째 토론 지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발표자가 제안한 구체적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은 사실 거버넌스뿐 아니라 규제와 예산, 지불 제도, 정보, 사업, 서비스 등 보건의료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과제가 장애인 건강에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나 장애인 보건의료 개선 과제 도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들 과제를 잘 배치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과제의 성격과 범위가 조금 더 선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 두 번째 토론 포인트이고 우리가 좋은 프레임워크를 만들면 그 속에서 거버넌스 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집중적인 연구와 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안이 되었던 장애인 정책위원회나 국가장애인 정책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 무엇이 좋은 거버넌스인가라는 질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런 좋은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2차관에 의한 장애인 보건의료 거버넌스 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버넌스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였을까요? 또 우리나라의 다른 분야에서는 좋은 거버넌스 구현을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고민하였을까요? 토론회에서의 주장만으로 좋은 거버넌스를 실현한 것이 어렵고 거버넌스 구축이 짧은 기간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과제라면 정책 대안 못지않게 추진 전략 자체도 공들여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장애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찬호 선생님이 말한 내부를 구축하는 문제이고 김소영 선생님이 이야기한 장애인 단체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희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맹과 한국장애인 보건의료 협의회가 함께 주최하였습니다. 이 두 단체가 힘을 합하면 충분할지 총연맹과 협의회의 가맹단체, 가입단체와 개인은 어떻게 장애인 보건의료 개선에 관여할 수 있을지
상시적으로 작동하는 내부 거버넌스가 과연 필요할지,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가 우리 내부의 목소리로 수렴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내부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간담회에 나선 개인과 또 그가 속한 조직이나 단체가 좋은 거버넌스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부 거버넌스를 잘 구축한다면 우리들도 장애인 보호의료 개선이나 건강 개선을 위한 어떤 원칙들, 뭐 포지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것이 있겠죠. 원칙들을 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또 장애계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인 이행이라고 할까요? 과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어떤 그 틀을 자체를 좀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거버넌스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 당위론적인 주장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치밀하고 또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들을 모아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럼 5분의 토론을 좀 다 들었습니다. 이 토론 5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 크게 쟁점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신 것은 없을 것 같고 다 지지의 입장이지만 좀 더 보충적이고 보완적이고 다른 각도에서 논의를 해주신 것 같아서 좀 더 오늘 그 발표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곁들여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박준혁 교수님 발표해 주신 박준혁 교수님이 또 여러 가지 또 답을 주시거나 코멘트 해 주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박 교수님 말씀을 듣고 여기 또 오신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또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혁 교수님 오늘 좀 토론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저도 이거를 준비하면서 장애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들 꽤 많은 지지의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이 공통안을 조금 더 다듬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 보건의료 정책 거버넌스나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려면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소셜 이슈가 퍼블릭 아젠다가 되고 퍼블릭 아젠다가 거버먼탈 아젠다가 돼서 그게 정책이 선택이 되고 집행이 되고 평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장애계가 다 이렇게 모이셔서 지금 소셜 이슈가 퍼블릭 아젠다가 지금 장애계에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퍼블릭 아젠다가 거버먼탈 아젠다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사실 오늘 국회의원들 오셔가지고 이거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기본법 안에 장애인이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들어가 있는데 다수의 이 보건의료 법률 안에는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게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를 좀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거버먼탈 아젠다가 되는 그런 과정은 보통 정책 연구 보고서가 복지부에서 공식적으로 발주를 해서 복지부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복지부 내에서 그거를 이제 관료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저희 장애계에서 넘겨줄 때 이게 아까 이제 김 교수님도 그렇고 이찬우
그 위원장님도 그렇고 최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어떻게 복지부 아젠다로 만드느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그 의료 중심으로 갔던 게 사실 김소영 교수님하고 최영준 교수님은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건강 전문가십니다. 보건 전문가. 그러니까 이 공중보건과 이 보건의료 전반전을 좀 알 수 있는 이런 좀 아카데믹한 어떻게 보면은 이 장애를 잘 이해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좀 많이 참여하는 구조도 만들고, 그리고 이 장애계와 같이 토론하고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가면 좋겠고, 그리고 아마 김동호 위원장님께서 우리 장애인보건협의회랑 같이 이런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하자는 의미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애인보건협의회에서도 사실 최영준 교수님이 저희 편집위원장이십니다. 장애인보건협의 편집위원장, 그리고 김선 교수님이 총무기획이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보협은 장애계의 많은 이런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좀 발맞춰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을 해 나갈 과제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향을 위해서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전략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혹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 발제자나 또는 토론자분들께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고 그 소개 좀 간단하게 해 주신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애 보형적 보건의료 거버넌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토론회는 진단을 넘어서 실행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애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각 그 부처 간의 협력과 제도적 보완을 중점으로 하면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의사 결정 과정에 장총을 비롯한 장애인 당사자 의사의 참여와 아울러서 장애인 그 재활 분야 전문 인력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들이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과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 개념, 건강 개념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보건의료 철의 삼각, 여기에 장총과 아울러서 현재 논의되는 거버넌스 모델에서 재활 분야 전문 인력의 대표성 보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쉽게도 김예지, 남인순, 김선민 이런 의원님들이 한 분도 못 오신 것은 참 아쉬운 것이 아닐까. 그리고 아울러 복지부 담당 과장이나 국장도 함께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쉬운 것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장소가 혹시 국회였다면은 그분들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연도 저는 시간이 돼서 여러 가지 그 국회 토론회나 여러 토론회를 저는 가봤고 MOU도 체결하는 것을 참가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거버넌스는 이름만 사회적 시스템 거버넌스고 늘 하던 사람들끼리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참여가 아니라 진짜 시스템 의사결정에 넣는 방안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그 박종혁 교수님이나 김소영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의미는 공중보건 치료 재활 체계의 역할 재정립과 통합 돌봄 구축,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해서 여쭈어본 것이었고요. 아울러서 66페이지에 교재에 보면은 이게 김소영 교수님 교재인데 첫 패러다임,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여기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이 뭔가 하니 의료기사 등에 대한 그 법률 개정 법률안이 여야 34명 발의로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생 법안으로 발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7개 단체가 지지를 하고 했는데도 사실은 의사협회에서 그 반대에 의해서 지금 묶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도 이런 것은 필요한데, 실질적인 수요자인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해서는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울러서 여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정무이사 겸 미디어 총괄이사 하종만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고요. 김소영 교수님 혹시 답을 좀 주실 수 있으면은 박준혁 교수님도 보충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고 한 분만 더 제가 질을 바꾸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 예. 네, 장애인 사회연구소의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토론회고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셔서 좀 너무 좋았긴 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필요하긴 한데 이것이 진행이 되면 그러니까 무엇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의 유연화.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인 자립생활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석션이나 그런 의료 행위들이 활동지원자 선생님들이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주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도 그 의료 시설 중심 시설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서 나와서 살 수 있다. 이런 구체적인 어떤 예시 그리고 또 이제 고령 장애인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장애인도 인간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대사증후군이 걱정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 에너지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나이 든 장애인들한테 어떤 구체적으로 헬스 바우처를 제공한다든가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 하는 예시가 조금 없어서 이 일반 장애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최종적으로 박준혁 교수님 발제하셨으니까 마무리 말씀 드릴 때 한번 좀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교수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보건 그 앞서 이제 다양한 주체가 같이 참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지 않으면 내용은 반드시 그 참여한 사람들 중심으로 꾸려지게 마련인데 다양한 주체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섞여서 이제 비빔밥처럼 되면 그게 이제 더 이제 한 순간에 갈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가고 싶은 게 장애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그 목표점 하나를 명확히 두고 가는데 이제 한 주체만 어떤 특정 주체만 참여하면은 굉장히 돌아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다양한 주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계속 이제 서로 강하겠죠. 주장이 서로 다른 여러 주장들이 섞이겠지만 여튼 섞여야지 덜 돌고 덜 돌아서 그래도 돌 거예요. 안 돌 수가 없는 게 이제 우리가 사회인데 사회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돌고 돌아서 갈 테지만 덜 돌 거라서 그럼 다양한 주체는 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강이라는 게 저도 이제 의사인데도 많이 지난 20-30년 사이에 변한 게 뭐냐면 건강에서 내가 사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해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로 점점 부각되고 있고요. 이제 의료계에서 하는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가면은 점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끼는 게 AI의 위협을 우리는 받고 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I가 상당한 의료적인 전문성 있는 내용들을 또 많이 말해 줄 수도 있는 만큼이 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김태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뇨가 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데 대체로 당뇨에서 갑자기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혈당이 갑자기 오거나 아니면 고혈당이 갑자기 와서, 근데 그거를 저혈당이 오냐 안 오냐는 결국에 혈당 관리인데 그거는 의료인들이 병원에 있으면서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 잔치집에 가서 떡을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했지만 조금 더 먹으면 그 순간 떡은 바로 혈당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쌓이는데 옆에서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혈당을, 그러면은 이럴 때는 인슐린을 뭐 조금 더 맞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조절해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중요해진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되려면 여러 주체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장애인에서는 사실 만성적 통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와주셨는데 이제 운동치료가 끊임없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돼야지 되는 거지, 그런 게 하나도 안 돼서 결국은 입원해가지고 저혈당 쇼크로 이제 뭐 급한 응급 처치를 한다던가 운동이 전혀 안 되다가 낙상이 일어나서 입원해야지 그 다음부터 뭔가의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거는 사실 이제 외양간 타고 이제 그 속담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랑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양한 주체를 하면 지금 다소, 예전에 미국도 처음에는 보고서가 나올 때, 국가 연구 보고서가 나올 때 재활이 딱 제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다 헬스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재활 중요합니다. 그 CRPD에도 그래서 24장이 재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는 재활은 의료적 재활만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 25장이 건강이 따로 있는 거는 그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주체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때 모일 때 저는 그러니까 분과의 주제를 정하는 것도 장애인이 함께 해야 되고, 그 주제가 정해진다면 분과위원장도 공동으로 장애인 당사자 같이 맡아도 문제 없다. 제가 생각할 때 건강 문제는 다소간에 너무 보건의료에 대해서 겁내실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김태현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돌봄 통합 지원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돌봄 통합 지원법을 흡수가 됐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다 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했고 고령화 됐으니까. 그래서 돌봄 통합 지원법 안에서 우리가 잘 구현해내는 노력들도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돌봄 통합 지원법에 조윤아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석션이라든가 경구 음식 하는 것도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충분히 훈련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박 교수님 말씀하기 전에, 저기 혹시 다른 또 토론자분들도 또 좀 보충적인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제가 좀 기회 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혹시 박수석 간사님, 실장님. 네, 저는 그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사실은 이제 재활 및 가활 혹은 이제 건강권의 일반 논평이 아직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최종 견해 권고에서도 아까 말한 상법, 그거는 이제 민간법에서 너무 배제되는 건이 많으니까 이제 있지만, 사실 그 외 건강과 관련된 견해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권고들도 장애계가 계속 문제 제기하고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지 나오거든요. 우리가 결코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먼저 나서서 이건 인권 침해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건강권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고, 그만큼 이런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의 역량을, 이 건강권과 있어서 역량을 키우는 게 저는 진짜 우선 너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자리에 모여주신 분들도 그런 방향성 속에서 함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 인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아 위원님이나 최 교수님 더 하실.
네, 이찬호 이사님 하실 말씀 없어요? 네, 그러면 박준혁 교수님의 마무리 말씀 듣고 저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그 김태현 선생님 이야기는 사실 그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결국에 이제 그 니즈 어세스먼트를 보통 보건의료에서 합니다. 그래서 장애 인구를 예를 들면은 장애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해서 니즈 어세스먼트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게 필요하고 그걸 어떻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이제 그 니즈도 매크로한 니즈가 있고 마이크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크로하게 좀 그 같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을 좀 주로 말씀드렸고 마이크로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이 조금 더 장애인들의 작은 니즈를 좀 충족시키게 하려면 결국에 진료 수가를 가산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개개인별로 니즈를 충족을 잘 시키려면 더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면은 의료인들이 당연히 기피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매크로한 거하고 마이크로한 거를 잘 그 저희가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협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저는 이제 의료인이기도 하고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린 내용은 굉장히 그 저도 의사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의사 욕할 수도 없고 장애인 당사자의 저는 당사자 액티비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좀 합리적이면서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좀 그 방향을 개선하느냐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많이 말씀드린 건데 결국에 물리치료사 협회도 정책 결정에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거는 방문해서 물리치료 운동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물리치료 기관들이 전국에 많이 병원 말고 내 집 주변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 가려면 물리치료사 협회의 그 이해관계에만 그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 협의회하고 같이 장애인들이 원하는 그 집 주위에 운동 치료 뭐 이런 것들을 하게끔 그 목소리를 내야만 그게 그 물리치료 협회에서 원하는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을 중간에 가운데 놓고 그거를 같이 논의하고 그거를 의료계 쪽에 계속 얘기를 해야 그게 변하지 않을까. 결국에 내가 아니라 보건의료 제공자가 중심이 아니라 장애인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것들을 자꾸 정부에 제안을 해야만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토론 과정은 앞서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퍼블릭 아젠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 부분 뭐 내용적으로는 아젠다가 잘 형성되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 보는데요. 문제는 이것을 가버멘탈 아젠다로 만들기 위한 과정까지는 아직 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회도 우리가 국회 쪽하고는 이제 같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토론에서는 정부 쪽은 일단은 저희가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우리가 퍼블릭 아젠다를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드는 다음에 저희가 그 작업은 다음 단계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수 있는 중심 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보건의료협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TF 형태로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 TF 중심으로 활동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안들을 다뤄가는 방식으로 갈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오늘 토론회가 된 것 같고요. 좋은 발제와 토론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탄력을 받고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장시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그 활동하는 또 우리가
그 싸워 나가는 현장에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